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내 언어가 나의 세상을 만들어간다. 한계 없는 인생은 내가 선택한 언어에서 출발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언어는 만물의 척도다. 생각도 일종의 언어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과 글, 그러니까 이 언어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방법도 결국 글이고 말이잖아요. 제가 쓰는 글이 제가 가진 세계이고 제가 하는 말이 저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흔적을 따라 언어의 세계를 넓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김정원 작가의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 저의 언어를 더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세계는 확장돼 있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은 뜨거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른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어른이란 사용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어를 골라서 사용한다. 단어를 골라서 사용한다는 건 자아 성찰이 하루 종일 깨어있는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진짜 어른은 억지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24시간 내내 자아 성찰을 반복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 해도 모두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삶의 모습은 매우 다르다. 원인은 언어에 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 누군가를 설득시킬 수 있으려면 우린 매일 언어와 싸워야 하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다. 만약 늘 자신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자신의 언어, 자신의 표현력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가난의 언어가 대물림되는 것이고 최악의 나날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언어가 대물림되는 것이다. 남들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애쓰고 있지만 잘 안 풀리는 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안 되는 언어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 좋은 인생을 원하는가? 그 인생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표현할수록 내가 원하는 인생, 아니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섭섭한 마음은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기대해서 나온 개인적인 사정이다. 섭섭하다고 느끼는 건 자유지만 그걸 상대에게 굳이 말해서 해소하려 한다면 그건 미련한 선택이다. 왜냐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절대 짐작도 못할 부분에서 당신에게 섭섭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면 기다렸다는 듯 상대방도 바로 나는 뭐 섭섭한 게 없는 줄 알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로 시작해 말 그대로 섭섭한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겨운 섭섭한 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늪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 한계를 보면 100개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기 어렵다. 자신이 보는 한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나머지 99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더 많은 것을 고려하지 못하느냐라고 아무리 소리쳐 봐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 다른 선택을 한다. 자신처럼 한계를 보면 저절로 100개를 짐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이 과정을 압축하면 이렇다. 사람은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언어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소통하기 어렵다.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 한마디로 쉽게 흘리거나 스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지성의 창고에 담는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측면은 비트겐슈타인은 유독 측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측면이란 사물이나 현상의 한 부분 또는 한쪽의 어떤 면을 표현한 매우 섬세한 말이기에 그렇다. 만약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읽을 책을 샀는데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만 골랐다면 그는 아직 초보 마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그는 마케팅에서만 마케팅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선택은 다르다. 그는 마케팅 서적에 자주 나오는 중요 키워드인 심리, 대화, 고객, 서비스, 기획과 같은 주제의 책을 골라 조금 더 시야가 넓은 독서를 한다. 보는 측면이 넓어진 만큼 당연히 나오는 결과도 풍성해진다. 그렇다면 최고로 평가받는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책을 고를까? 알 수 없다. 과학이나 전쟁의 기술에서 영감을 얻고 발레와 수학 공식에서도 아이디어를 얻는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분야를 파괴하고 그 중심에서 세상의 모든 기준을 새로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예술가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쉽게 통한다.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그렇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수준을 높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읽는 책의 키워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키워드가 바뀌면 내가 활동하는 무대가 바뀐다. 내 언어와 의식 수준이, 내가 가진 에너지가 놀랄 만큼 향상된다. 비트겐슈타인에게는 4명의 형이 있었다. 놀랍게도 4명의 형 모두에겐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집안은 매우 부유했지만 정신은 극도로 약했다. 지독하게 무기력하고 우울했다. 실제로 첫째 형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둘째 형은 군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셋째 형도 술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트겐슈타인의 형제 4명 중 셋이 청년기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1명만이 피아니스트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다.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는 결코 스스로 세상을 등지거나 무기력한 삶으로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누구보다 역동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 비결은 대체 어디 있었던 걸까? 죽음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62세에 전립선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그는 오히려 희망이 가득한 이런 유언을 남겼다. 사람들에게 내 삶이 아주 멋졌다고 전해주세요. 비트겐슈타인의 당시 상황이 너무나 우울해서 그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선택을 한다 해도 뭐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달랐다. 그런 유혹에서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희망의 언어에 있었다. 그는 아픈 사람이 주사를 통해 치료제와 영양제를 맞듯이 자신에게 매일매일 희망의 언어를 주입했다. 모든 문제는 풀기 위해서 얽혀 있는 것이다. 지금 나는 확실하게 잘 되는 과정에 있다. 많은 돈이 아니라 굳은 의지가 나를 키운다. 내 하루는 귀한 것으로 가득하다. 좋은 기회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온다. 중간에서 멈추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고 있다. 나는 말과 행동으로 희망을 그릴 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걸 잡을 수도 있다. 나의 모든 현실은 내가 원한 것들이다. 파도가 여기에서 저기로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선을 바꿔보면 파도 조각 하나하나가 모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보이게 된다.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절망만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는 자에게는 희망을 안겨준다. 그렇다. 나의 인생은 절대로 떠밀려서 가는 삶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이미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었다. 내가 분투하며 보낸 어제가 오늘의 내 삶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40대 이전에는 실감하기 어렵지만 40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급격하게 변한다. 그리고 벌어진 간극, 수준의 차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다. 나이 먹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약한 내면에 스스로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허세와 과장, 없지만 있는 척을 하면서 연기를 하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바꿔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을 지금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내가 쓰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인간이 나이 든다는 건 자신의 언어를 정밀하게 세련화하는 과정이다. 정말 그렇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써왔던 평생의 언어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겐 안도의 말로, 누군가에겐 뼈아픈 말로 다가올 수도 있다. 무언가를 제대로 안다고 말하려면 당연히 그걸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만의 언어로 명쾌하게 또 분명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게 시작이다. 표현할 수 없다고 숨어버리거나 척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나 자신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 이 말을 기억하라. 낯선 언어가 인식을 확장시킨다.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에 담긴 정말 깊은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한 줄도 거를 문장 없는 대저택 서재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매일 필요한 그것, 마음 챙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있는 곳,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자각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과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 챙김에 다가가 보자. 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부에 대한 의식을 지속시키고 내면의 지혜에 접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특히 마음이 엉망진창인 날 반응을 하는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추어 지혜를 구할 수 있다. 몇 초 동안 멈추고 마음을 챙긴다면 그것을 원하고 구하려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내면의 지혜로부터 어떤 조언이 들려온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존재할 때 그것을 교묘하게 일깨워주는 삶의 방식들이 있다. 그러니까 열쇠를 잃어버리고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시간이 너무 더디게 혹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쉽게 산만해지는 일에서 마음을 챙겨야 한다는 신호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을 일깨운다. 작가 쉘 실버스타인은 말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게 맞는 방향을 속삭인다. 그 어떤 스승, 부모, 친구, 심지어 현인이라 해도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 줄 수 없다. 그저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육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육감은 알려진 사실들을 저울질한 후에 느껴지는 불안한 느낌이다. 육감은 미래의 임박한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늘 빨간 불을 의식했다. 그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수반되는 힘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이 평생 자신을 도왔다고 한다. 그 힘이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을 할지 정확히 말해준 건 아니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혹은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이 더 나은지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오프라 윈프리는 말한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제대로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그 시도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는 육감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육감은 곧 직관이다. 빡빡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내 직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마음을 챙기는 단계로 비로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산만할수록 물러남을 선택해야 한다. 물러남은 사색을 위한 은둔 기간이다. 처음으로 인생에서 후퇴기를 경험했을 때 나는
재미있고 왁자지껄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명상을 하는 시기를 가져봤다. 그리고 그건 내게 일어났던 최고의 경험이었다. 한 발 물러남은 매일의 일상적인 산만함을 쫓아준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보다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 인생의 항로를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삶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멈춰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바라지 않는가? 내 삶이 내 육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사람은 유쾌하고 바쁠 때 물러남을 선택하지 않는다. 어쩐지 불쾌한 일이 겹치고 방향이 분명치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물러남을 선택하고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고독하게 있어 보면 삶이 점차 진실되고 현실적으로 변해간다. 그런데 당신은 다르다. 아니, 달라야만 한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들이 유쾌하게 유유자적 흘러간다 해도 이걸 듣는 이 순간 멈춰서서 잠깐의 물러남을 선택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에디슨이 늘 하던 말을 새겨보자. 생각을 훨씬 명확하게 하려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고 상상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그렇다. 하루하루 성가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히 삶의 방향을 숙고하기 위해 우리는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평생을 쓴다. 아무런 숙고 없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걸쳐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니 당신은 사다리를 가까이 살펴보고 사다리가 걸쳐진 벽을 다시 가늠해보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당신의 육감, 직관이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그 시간을 말이다. 그렇게 당신에겐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하루 중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난 후 생기는 엄청난 변화다. 스트레이트 엣지란 술이나 약을 하지 않는 것이 주는 긍정적 효과. 더 큰 의미로는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뜻한다.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당신은 못 해낼 것이 없다. 이렇게 정신무장을 했다면 이제 기꺼이 하루를 시작해보자. 육감이 시키지 않은 일은 내려놓고 진짜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육감이 진심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해야 하는데 불편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몸이 그리고 감정이 밀어내는 일은 당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다만 비판, 실패, 생소함 혹은 불확실성으로 유발되는 꺼림칙한 느낌에서 오는 불편은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하라. 나는 이를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 표현한다. 레이 달리오는 이를 우리가 완전한 부를 얻어내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위대한 삶을 얻어내고자 위험한 정글을 지나가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지금 있는 곳에 안전하게 머물면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당신이 기꺼이 지금부터 한 달간, 반년 동안, 1년간 혹은 몇 년 동안 정글을 지나는 위험을 감수하면 아주 멋진 삶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이 선택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선택이다. 그렇다. 결국 당신이 아주 멋진 삶을 얻어내기 위해선 까마득한 협곡 위에 걸쳐져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다리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매일 아주 조금의 불편도 없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들은 모두 안전지대 바깥에 있다. 그곳으로 기꺼이 발을 디뎌야 인생에는 지금과 다른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니 새로운 봄이 찾아오려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야 하는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받아들여보자. 영원한 안정보다 야망을, 쉬운 것보다는 기꺼이 들이는 품을, 노력을, 핑계보다 분투를, 안주보다는 기여를 선택해보는 것이다.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고 경제적 안정을 얻어내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그것들과 함께하기 위해 수년이 걸린다. 아니,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때 건너는 불편의 다리는 길다. 그 긴 다리를 건너는 부담이 커서 그보다 더 커다란 마음의 압박 때문에 당신은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는 말했다. 우리는 늘 한 발 내딛거나 다시금 안전하게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리만 아니면 된다.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오늘 내 마음이 그걸 못 이겨서 뒷걸음질 쳤으면 다시 또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내 방향을 확인하고 두 걸음 더 가면 그만이다. 이 과정에 언제나 난제가 있을 것이다. 극복해야 하는 반갑지 않은 그것이 있을 것이다. 기꺼이 이것들을 해결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오직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불하는 수확물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한 남자에게 어린 아이와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었다. 그는 30이었고 수입은 평범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급여 인상률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주 6일을 일했고 가족을 돌보느라 여유 시간이 없었다. 검소하게 살아도 매월 100만 원도 채 저축하지 못했다. 좌절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20년 후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짐작했겠지만 이 이야기 속 남자는 한때 나였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특별한 목표를 쓰고 그 아래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할까? 이렇게 쓰곤 했다. 그리곤 빈 종이를 응시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마음으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끔 내 육감이 가라고 허락하는 불편한 일들을 매일 기꺼이 해내며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발이 하는 모든 일에서 지금 이 일을 내 목표와 결합시킬 수가 있나? 끊임없이 묻고 따졌다. 그랬더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때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졌다. 분명 달라질 게 없는 일상인데 매일 빈 종이에 목표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5개씩 늘어나는 것 아닌가? 난 그저 물어봤을 뿐이다. 똑같이 커피를 타며 운전을 하며 늘 듣던 것을 들으며 책을 읽으며 내 과업을 기꺼이 처리하며 이 일이 내 목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상상력이란 건 별게 아니었다. 아주 새로운 걸 상상하는 게 상상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 생각과 내 포부에서 어떤 연결을 찾아 다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난제들이 해결된다. 이 과정은 나에게 수많은 해결책을 안겨주었다.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전략가가 된 것 같았다. 그렇다. 당신도 나도 우리는 모두 지략가가 되어야만 한다. 이쯤에서 포드의 창립자 헨리 포드의 말이 생각난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 생각이 옳다. 생각을 연결하는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며 이 생각을 가장 방해하는 건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논리일 것이다. 포드는 V8 엔진을 발명하길 원했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만들 수 없다는 엔지니어들에게 그저 계속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뭘 하든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해결책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는다. 누구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물음으로써 말이다. 혹시 매일 문제가 터진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난제가 나타나 당황스러운가? 그러면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를 창간한 말콤 포브스는 말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법이 없다면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신의 생각과 시간과 삶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 문제 자체는 당신의 생각, 시간,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다. 그 문제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 뿐이다. 흔들리지 말자. 계속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온다. 작은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삶에서는 작은 소득을 얻을 뿐이다. 인생이란 즐거운 선택의 연속이 아님을, 힘과 결단력 그리고 근면함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연속임을 알고 가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당신은 오늘부터 시간을 내어 감정의 안내를 받아라. 육감으로, 직관으로 대변되는 감정, 조용하게 들려오는 감정적인 끌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무감각해져서 나를 다그치는 실수를 종종 해왔다면 다시 한번 감정이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갈피를 잡아라. 마음을 따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마음이 듣는 것을 늘 눈으로 볼 수는 없기에 그럴 때는 눈을 감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자기 수련의 길로 가는 것이다. 불쾌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두렵고 불편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바로 자기 수련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자유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날이 온다. 지금 당신은 당신 인생의 자유를 어디에 묶어둔 채 살고 있는가? 그 밧줄을 기꺼이 끊어내기 위해 당신은 불편의 다리를 건너고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결심하자. 수련은 매일 새로운 싸움에 맞서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갈 것을 요구한다. 수련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소 높은 파도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이겨나갈 때 가장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다. 그때 그 자랑스러운 기억은
또 다시 나란 사람을 끊임없는 자기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끔 등 떠민다. 그렇게 극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 내면이 스스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생각과 의도, 감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 상태다. 결과를 얻기까지 무엇이든 시간을 기꺼이 들여서 수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이다. 해야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것이다. 즉 자기 훈련이자 자기 관리다. 당신 안에 정신적 전투는 매일같이 새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기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안주, 그에 따른 의심이 끝없이 생겨난다. 모든 의심 중 가장 악질은 내가 나를 의심하는 못난 모습이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오늘 당신은 이 마음 챙김을 어디까지 해낼 것인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몇 번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저의 인생책이죠.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 제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안 읽혀요. 뭐 이건 대부분의 책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요. 그럼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잘 읽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뭐 아무리 많고 깊어도요. 근본적으로 부에 대한 열망, 이게 없으면 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좀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도대체 부자, 자산가, 결국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내 자녀가 돈 걱정하면서 사는 삶 말고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돈에게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포인트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책을 풀어가는 인물이죠. 바로 정원사의 시점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 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정신적 태도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겨 있는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부를 향한 복잡한 여정을 되새겨 보기에 좋았다. 정원사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인생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갔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친구들은 그에게 미쳤다고 말하기 일쑤였다.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으며, 친구들은 늘 그에게 천천히 가라, 마음 편히 여가라도 누려라 라며 정원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쓸데없는 재촉을 했다. 친구들은 늘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정원사는 말했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실제로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떵떵거리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공은 추구하는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달랐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마침내 수십 년간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 칭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정원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원사는 그저 많은 돈을 쌓아두고 그걸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생각으로 자기 일생을 바친 게 아니었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정신적인 우위를. 정원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걸로 보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러니 그의 성공은 목표에 걸맞는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을 놓지 않는 정신이 가져온 결과물,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게 정원사는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농장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불을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팔에 책을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 다니며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을 하나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이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평생 열심히 살며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 이것이 진정 중요한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 치른 대가에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이것을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일과 자유, 그 과정에서 얻은 개인적 성장,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이렇게 삶을 읽어온 과정을 일종의 정신적인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그는 소년원으로, 고아원으로 속썩이며 일 안 하는 친구 아들을 만나며 현실에 지친 그들이 조금이라도 맑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도록 이야기를 나눠주기로 했다. 가장 먼저 먹고 사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숨막힐 듯한 여름, 정원사의 친구 아들 A가 안락 의자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나이 32, 최근 실직과 이혼을 겪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었다. A는 정원사를 보자 말했다.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땀투성이시네요. 이런 걸 고된 노동이라고 하지. 정원사가 재치 있게 응수했다. 저는 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하던 일 말고 다른 걸 하기가 어렵네요. 이력서를 보내고는 있는데 대부분 고용을 안 해요. 몇 년이나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되고 지루한 일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일을 선택해서 또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원사는 의문이 들었다. 자네 생각에 고되고 지루한 일이 무엇이길래? A는 곧바로 답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들이죠. 단조롭고 거친 일이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요. 정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에 씨를 뿌리는 일과 비슷하겠군. 슬픈 사실은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이 정원 일이 제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진짜 도무지 이 정원을 가꾸는 기쁨?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정원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먹고 사는 일, 그 더 깊은 곳에 노동의 존엄성을 알고 있는 자만이 부를 차지한다. 노동은 본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니까. 만약 자네가 노동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목표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할 텐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만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일만큼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되는 걸세.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A는 웃음을 터뜨렸다. 흑투성이 정원사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엄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한 A는 이후 정원을 나름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 주가 지났다. 단 일주일 만에 정원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정원사는 말했다. 지저분한 뒤뜰이 확실히 좋아졌군. 자네 손톱 밑에 낀 흙 어떤가? 인정해야겠네요. 그런데 전 이 일이 막 싫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도 하고요. 정원사는 말했다.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가 거쳐야만 하는 삶의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인내라는 대가를 치르든가, 순간순간의 유의를 찾아 자기 삶에서 자주 이탈한 끝에 평생 평범한 삶을 살다 결국 후회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저는 에어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기존에 벌던 월급의 2배를 벌었어요. 더 잘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엔지니어 일을 구하는 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이 정원을 가꾸는 일이지? 정원을 가꾸는 그 40시간의 노동시간, 그 이외에 자네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70시간이 넘는데 그 시간을 직업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건 지금 자네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언가가 계속 머리에 있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정원사는 A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상황은 대체로 괜찮았다. 정원 일을 하며 부모에게 돈을 받을지언정 우정을 즐기고 적당한 여유를 부리며 살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불만족의 조용한 속삭임을 느끼고 있었다. 안락의 덫에 걸려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 후회하게 되지. 아울러 쓸데없는 잡음들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를 무시해도 언젠가 후회해. 자네는 지금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만 하느라 영혼이 주는 불만족,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는 그 지시를 애써 무시하고 있네. 그런데 그거 아는가? 자네가 가볍게 말하는 그 비관, 그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걸세. 이 힘은 삶을 망개하도록 도와주지만 끝없이 끌어내리기도 하지. 말로 하는 무형의 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잠재력이라는 미지의 힘에 의심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다간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의심을 품게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32살에 이혼했고 이름을 날리지도 못했잖아요. 제 친구들은 집도 있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있지만 전 이렇게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요. 심지어 더는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어릴 땐 이 나이쯤이면 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자넨 아직 올라가는 중이지 않은가? 글쎄요, 8년 후면 제 인생의 절반이 지나는걸요. 부를 이루는 데엔 계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 계절이란 건 특정한 활동이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하잖아. 0세부터 30세까지는 경제적 안정기로 인생의 1막이라 부르지. 이 1막에서는 살아남는 걸 배우는 일들로 이루어진다네. 이 시기에 우리가 지닌 돈에 대한 관점은 주로 가족으로부터 배운 것이지.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시간을 돈과 맞바꾸기 시작한다네. 그렇게 지출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제적 안정성을 하락시킨다는 것도 배우고 은행, 신용, 비용에 대해 배우지.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밝지. 가장 긍정적인 기간, 바로 봄이라네. 하지만 30이 되어가면서 경제적 상황은 더욱 만만찮은 것이 되지. 마침내 삶의 조건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달으면서 2막으로 넘어가는 거야. 인생 2막, 30세부터 60세로 경제적 축적기라 부르네. 2막은 돈을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져. 이때 우리는 청춘의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비로소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안정적인 인생을 바라고 적어도 경제적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돈을 벌길 바라게 되지. 경제적 주기로 여름을 의미해. 여름은 어른으로 더 성숙해가는 계절, 가장 활발한 계절이기도 하지. 이때 사람은 경제적 목표를 세워야 해. 그 목표를 어떻게 얻어낼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돈을 모을 수가 있어. 돈벌이에 대한 잠재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그만큼 많은 비용도 발생하지. 이때 가족을 꾸리고 부양의 의무를 지니까 말이야. 자, 여기서 이 시기에 계산해야 할 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고 불리느냐. 이게 관건이야. 경제적 주기로 치면 32이란 나이는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계절을 지나서 돈이 모이는 계절로 진입하는 때야. 난 진심으로 자네 인생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 돼. 자넨 지금 부의 계절 중 여름을 맞은 거야. 여기서 만약 영혼이 이끄는 곳이 어딘지 생각하는 대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하는 대신 남들처럼 시끄러운 잡음에 휘둘려서 자기 삶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네. 왜냐고? 지금은 여름이니까. 씨앗을 다시 뿌리는 봄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정신을 차리게. 자기 삶에서 이탈하지 마. 그런 나를 더 늘리지 말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자기 삶을 꼭 붙잡고 살다 보면 마침내 이 날을 맞이하지. 인생 제3막 60세부터 90세로 경제적 독립기라는 게 찾아온다네. 이 시기는 가을의 수확인 거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더 불리기도 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겠지.
이 가을의 생활 방식은 그동안 모아둔 부의 양에 기반하네. 만약 모으지 못했다면 계속 돈벌이를 해야겠지. 그러니 서두르지 말게. 자연의 비밀은 인내라고 하지 않나. 성급하게 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네. 자기 삶을 붙잡는 인내심이란 걸 잘 키워낼수록 자연 만물은 곧장 거침없이 자라지. 큰 나무도 결국 작은 나무가 서서히 자란 것처럼 경제적인 생애 주기는 계절들에 맞추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펼쳐지니까. A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지금 인생 1, 2, 3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순리에 맞게 부를 이룬 정원사가 말해주니 마음으로 와 닿은 것이다. 아저씨, 그럼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정신의 태도를 다시 가다듬는 일일세. 일단 방향을 잡아야겠지. 정원사는 늘 지니고 다니는 수첩에 4개의 가치에 관한 질문을 써내려갔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필요한 일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 인생에서 원하는 만큼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서 이 4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하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 언제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걸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로 소득이니까. 가장 먼저 수요가 있는 일을 하게, 그리고 거기서 희소성을 제공하는 거야.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하는 거지. 그 다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게. A는 막막했다. 진짜로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힘든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하나? 그냥 기존대로 살면 안 되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해. 성공이란 건 단지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목적, 수입을 왜 증가시키고 싶은지, 지금 내가 왜 더 많은 수입을 내려고 애써야 하는지, 왜 속편하게 돈 쓰고 사는 걸 멈춰야 하고 대신에 모으고 불려야 하는지, 왜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해. 이걸 목적이라고 하지. 또 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진 A를 보며 정원사는 말했다. 사람은 육체, 정신, 양쪽 모두의 관성이 있네. 움직이는 육체는 움직이는 상태로 있으려 하고 쉬고 있는 육체는 수많은 핑계를 생각해내지. 할 수 없다는 정신은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할 수 있다는 정신은 또 어떻게든 해내는 정신을 만들어내. 사실 살면서 편안한 상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저항은 성장하려는 목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지. 인간의 타고난 게으름, 꾸물거림, 산만함, 핑계, 생산적인 일 말고 다른 데 끌리는 열망, 이 저항들을 얼마나 뿌리칠 수 있는가가 결국 인생을 바꾸지. 언제나 시급한 일, 단순한 생각이 자네의 주의를 끌 거야. 반대로 중요한 일은 저항을 받게 되지.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못 나가게 저를 막고 있는 이 저항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지. 그러니 자네는 앞서 말한 4가지 항목에 들어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는 정원 일을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해내고 나머지 시간에 그 일이 뭔지 찾는 데만 정신을 쏟으면 될 걸세. 매일 자네에게 가장 달갑지 않은 작업을 처음으로 해버리는 거야. 개구리를 먹어야 한다면 다른 일과 시작 전에 개구리를 먹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걸 귀찮고 두렵게 여기는 자네의 정신은 핑계를 수없이 찾아낼 걸세. 그래서 결국 시작이 절반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매일 운동을 해보게. 사람은 항상 육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도구를 날카롭게 다듬어야 하거든. 그걸 실제로 해보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먹고 잘 자게 될 거야.
매일 자네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더 잘 되게 운동이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한 노력은 언제나 피어오르는 걱정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피로를 활기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야 해. 아마 자네가 노력을 기울이고도 꽤 오랫동안은 자네를 둘러싼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일 거야. 여기서 바뀌어야 하는 건 자네 자신뿐일세. 나도 내 몸을 돌봐야 한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거든. 그러니 운동을 하면서 자네가 할 그 일을 해내게. 정신적 에너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몸이 지친 상태에서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를 못하게 돼. 그러니 자네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육체를 다듬게.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신뢰. 이 신뢰를 만드는 건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부터 해내는 것, 바로 몸을 돌보는 거야. 그러니 지금 자네가 자존감이 낮은 건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뿐인 거야. 자기 의심은 정원의 잡초와 똑같아. 그걸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 나를 돌보는 것도 다른 기술 배우는 것과 똑같이 그저 습득하고 연습하고 숙달시키면 마침내 삶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 자네가 정복해야 하는 건 인생도 산도 아니야. 오로지 자기 자신일 뿐. 그렇게 또 다시 오늘의 태양이 밝아왔다.